어제 저녁에 가슴 벅찬 소식이 있었죠.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한국 최초로 선정되면서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모처럼 국회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법사위를 비롯해서 12개 상임위에서 4일차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감엔 이슈,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벨상 말씀 잠깐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주 엄숙했던 국감장이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바탕 크게 술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위 같은 데서는 전재수 위원장이 잠시 이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다 같이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증인까지 박수와 환호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국감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이죠. 그래서 24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노벨상 수상이고, 또 우원식 의장도 지금 순방 중인데 오래오래 기억될 최고의 순간이다, 역사적 순간이다, 이런 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좀 자랑스럽다. 사실 보면 한 개인의 어떤 영광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한강 작가분이 글을 잘 쓰는 것도 참 중요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보면 우리가 아카데미상 기생충 포함해서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관련해 가지고 많은 했고, 또 BTS 미국이나 유럽 가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BTS 아니야 그런 얘기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한글 자체를 외국인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번역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한데, 그 한국적인 정서, 색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번역, 그런 작업들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동북아 3국 중에서 우리나라 문학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그 설국을 좋아하는데, 제가 일본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런 생각을 갖는데 큰 어떤 자극을 줬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강의 어떤 소설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또 접근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강 작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작가 개인으로서도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겠지만,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문화 강국, K 콘텐츠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그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사실 그동안에 노벨 문학상 후보로 여러 차례 우리가 올라오면서 고은 작가, 시인들 해가지고 매번 언제 되나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제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소위 한국어에 대한 이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간 게 결국은 오늘날의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개인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또 하나는 한강 작가의 나이와 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고은 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로급들이 받을 수도 있지만 70년생이시잖아요. 또 여성입니다. 아시아 작가고요. 또 그분이 그동안에 광주 민주항쟁이나 4.3과 관련된 글을 정말로 예술적으로 잘 써오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정말로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유명하신 셀럽이 되실 텐데, MZ세대가 그동안에 오징어 게임, K-팝 이런 것만 봤는데 순수 문학에서도 정말로 세계의 이정표를 세운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의 청년들이 정말로 한강 작가 같은 분을 하나의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의 문화 강국으로서의 다양성을 갖다가 넓히는 또 중요한 한 축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앞으로 한강 작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작가분들이 우리 2030 세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선순환의 그런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일이다. 쾌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감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가 오전에 헌법재판소 사무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했고요. 오후에는 아마 군사법원으로 가서 이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전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탄핵 심판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이제 여야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제 탄핵 그동안에 했던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던 것 같고, 오후에 군사법원은 아무래도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그리고 이제 뭐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마 이제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국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실 텐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변협에서 4명을 추천했을 때 그 추천이 그냥 가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명 뽑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거부하면 계속 소위 말해서 물릴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비토권. 네, 그리고 비토권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보 공작 사주. 제보 공작 의혹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멋진 해병이라는 그 단톡방에서 이뤄진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제보자가 이 문제점을 의혹을 제기했던 장경태 의원실을 갔을 때 장경태 보좌관한테 이 제보가 좀 문제가 있다, 크로스 체킹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영웅을 만드는 과정이고, 저쪽에서 뭐라 하든 이쪽에서는 우리가 하는 걸 믿는다, 그런 취지를 얘기했고요. 심지어 포커스를 이종호와 김건희에 맞추면 나머지는 격까지 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지극히 정치적이고 공략적인 어떤 정치 공세라는 거를 자인한 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놓고 또 정작 이 법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뭔가 김건희 여사 나아가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특검이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적이 잇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병대 특검법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뭐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절차상의 문제점, 법리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핑계를 잡아서 지금 이제 특검을 거부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1년 전에 여기 그 국회 방송 나와서 국감할 때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여름에 사건이 있었고 가을에 국감을 할 때 당시 여권의 스탠스가 뭐였냐 하면은 항명을 하는데 당연히 그 항명을 갖다가 기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정당하다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국감 이후에 그 소위 박대령의 항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대통령이 극대노를 했고, 그리고 왜 그 박대령 수사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박대령이 왜 기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이 납득 못하고 있고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정말로 진실규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더 얹을 생각하지 말고 여권이 먼저 법을 추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권에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 법안이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겠다고 공약하시고 당대표 되신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그런 점에서 야권 특별법의 문제가 그렇게 많다면 여권에서 정말로 제3자 추천 특검, 그 다음에 뭐 증거 관련된 제보사주 관련 포함해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검법을 내라. 왜 그걸 내지 않고 야당의 그 소위 그 절차상의 문제, 법리상의 문제만 가지고 꼬투리 잡냐? 과연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권이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여론이 있어요. 3번 지금 폐기가 됐죠. 그렇죠. 그럼 여권은 그것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라는 겁니다. 야권을 탓하기 전에 여권이 먼저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시 해병대원 특검법이 또 상당히 또 쟁점이 될 것 같군요.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 오늘 이제 나흘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여야 모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 대해서 이제 그 원내대표가 이제 한 말씀씩 했습니다. 추경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그 국감 일정을 좀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발을 했고요. 야당에서는 채택된 증인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건 뭐 국정감사 방해 행위다, 이렇게 또 엄중 경고하기도 한 그런 입장이에요. 서로 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국감을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감이 야당의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이죠, 사실. 야당을 위한 기회이긴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수적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 증인을 채택할 때 보면 너무나 야당에 유리한 증인들만 하죠. 여당 증인들은 거의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결하면 뭐 안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다수결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의회 정치라는 게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적 다수의 법의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정치가 작동이 안 됩니다. 결국 수적으로 가다 보면 그거는 뭔가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까치밥도 남겨주고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면 동행 명령권까지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람들은 뭐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법사위 국감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그 돈봉투 사건 수사 김영철 검사를 증인으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분들이 정작 검찰 수사는 임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한테 어떤 불리한 상황,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국감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수적 다수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서로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당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조금 담보해주기 위해서라도 서로 조금 뭐 비율 2대1, 3대1 비율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화와 타협이 좀 실종된 부분을 좀 질타해 주셨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까치밥을 좀 남겨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행명령이 남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우리가 이제 최상병 특검 얘기를 했었는데 왜 용산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관여도 없는 임사단장 구하기에 그렇게 올인을 했던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초를 찾은 게 소위 그 멋쟁이 해병 그 단톡방 아닙니까? 거기에 이종호 씨가 소위 김 여사와의 그 연관성을 가지고 김 여사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지금 동행명령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 동행명령이 되고 있는 뭐 이종호 씨뿐만 아니라 멋쟁이 해병 이병호 씨뿐만 아니라 뭐 지금 명태균 씨 뭐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이 다 의혹은 빵빵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있고 수사도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수당의 민주당이 결국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동행명령밖에 없어요. 그럼 동행명령이 강제 구인이 되느냐? 다 피하고 없습니다. 결국은 상징적인 의미로 남은 것밖에 없다. 그러면 도대체 동행명령이라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라도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동행명령 남발되는 원인이 검찰이 철저한 의혹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남발되는 면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분 좀 말씀하시죠. 그 지금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는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고 그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책임 있는 사람이 9명이 있었는데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책임이 있느냐는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인 잣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그 죽음의 인과적인 직접적인 것들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멋진 해병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 이종호 씨가 그 단톡방에서 내가 사표 쓰지 마. 내가 그 VIP한테 연락할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점이 8월 7일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시점은 7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거를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8월 7일 이후에 대통령이 경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경로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표를 쓴 시점도 그 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표를 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타임머신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경북청 수심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뭐 지난번 그 청문회 때도 나와셔서 이 수심위 위원장이 나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전에 어떠한 수사에 대한 정보 제공도 없이
회의하는 당일날 한 장짜리 종이 하나 주고 결론을 내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온 국민이 경북청 수심위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수심위가 형식상의 기구로 남은 거지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진실규명의 의지가 당시에 검찰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경북청의 수심위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동행명령을 또 내리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고문정 거기까지 네. 하시고요. 또 어제 행안위 국감장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야당은 이제 국정농단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이 이제 스스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뭐 아직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본질은 네. 실질적으로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인터넷 매체가 얘기했을 때 네. 김영선 측,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뭔가 텔레를 나눴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영선 측이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라 명태균 씨랑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경선은 기본이고 약한 후보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이 텔레 내용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완결성이 떨어진다 얘기했어요. 근데 네.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데 왜 이 분이랑 이렇게 연락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선거 때부터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을 준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선거 대선 때 제가 1호차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분의 말 중에서 잘못된 거 두 가지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예. 뭐냐면 그분이 단일화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와. 근데 KBS 토론회가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장제원 전 의원이 연락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네. 강남으로. 그렇다면 그 명태균 씨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그 윤핵관과 사이가 안 좋다. 경쟁 관계였다고 네.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단일화는 장제원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하니까 당의 입당을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는 그 전주에 저희가 이준석 당대표하고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다음 날부터 계속 들어간다는 입당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입장은 저희는 원래 11월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외연을 넓혀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하니까 이준석 당대표 쪽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근데 언제 어떤 일정을 하더라도 기자분들은 계속 언제 입당하냐고 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했고 예. 저한테도 후보가 물었습니다. 언제 입당을 해야 되느냐. 예. 그 정도로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할 문제였습니다. 예. 그리고 정식으로 회의를 거쳐서 예. 결정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예, 아주 소상의 내용을 알고 계셔갖고 이 문제는 또 차차 또 한번 시간이 예. 다 돼갖고 또 나중에 또 그래서 저는 뭐 명태균 씨가 쏟아내고 있는 말들 가운데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또 과장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용산의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그런 그 소위 대통령 부부를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말들을 하고 있고 네. 본인이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까지 언론인들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네. 당연히 용산에서 격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 사람 말이 진짜 아니야라는 뭔가 약점 잡힌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혹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실이 해명을 제대로 하든지 예. 아니면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진실공방 부분도 좀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